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황다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다연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지우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태 오늘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개그맨 윤미숙 씨, 또 양기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개그맨 양정입니다. 네. 신인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저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늘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런 말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최근 청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경비원이 무슨 하인도 아니고 반성문이라뇨.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또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 안까지 걸어서 배송을 하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맞습니다. 이거 언젠가부터 이거 갑질과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상위 한 1%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갑과 을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황 변호사님, 요즘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어디선가 이제 당한 거를 그런데 좀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진 시어머니한테 당한 며느리가 네. 또 자신이 며느리를 보면은 더 모질게 대한다는 또 그런 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또 다니면은 이게 회사에 가면 또 이 사람들도 어디서에서는 을이고 네. 또 어디서 또 당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나쁜 것만 배워서 네. 또 그 경비원이라든가 그렇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답습한 거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기막힌 사건의 법률 컨설팅 의뢰해 오신 분도 어떤 오해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연의 어떤 오해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한 쇼핑몰을 발견. 저렴한 가격에 옷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카드로 옷을 구매했지만 교환하게 되면서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준다는 말에 옷을 하나 더 구매하기로 하면서 20만 원 정도를 추가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고객님이 의뢰하신 그 물건이 재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좀 뭐 선택을 하시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통화가 잘 안 됐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교환해줄 옷이 없다고 연락이 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지나도록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본 바가 있어서 그냥 옷이라도 받자 싶어 다른 옷을 주문했는데 옷이 구깃구깃하고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짜증나서 다시 보내고 싶었지만 귀찮아 참았습니다. 냄새 때문에 탈취제를 뿌리고 그냥 걸어뒀는데 오후에 옷을 다리려다 보니 등 부분이 가로로 세 줄 길게 어디에 박힌 것처럼 흠집이 나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또 통화가 안 돼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그 택배로 다시 물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불 조치해드릴게요. 택배 회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쇼핑몰에서 불러진 택배에 제가 비용까지 지불해 다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옷을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진짜 저희는 곤란하죠.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흠집도 나 있더만. 냄새 때문에 섬유 탈취제만 뿌렸지 입지도 않았고 흠집은 뒤늦게 발견했을 뿐 원래 있었던 거다 이야기하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반품 처리를 해주겠다며 전화를 끌어버리더군요. 이후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쇼핑몰은 제 IP를 차단했는지 열리지도 않습니다. 아직 환불금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늘 55,500원을 입금했던데 왜 이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옷을 2벌밖에 받은 게 없는데 말입니다. 사진이나 녹음이라도 해둘 걸 정말 후회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좀 상황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IP 차단까지 실시한 쇼핑몰의 이 대응이 과연 타당했는지 지금부터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의뢰해 주신 여자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의 잘못으로 옷이 훼손되거나 잘못 찢어진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은 적도 없는데 의뢰인의 IP를 차단하고 정확한 환불 과정을 밟지 않은 것은 명백한 쇼핑몰 측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물건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저희 의뢰인을 블랙 컨슈머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기 때문에 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 쇼핑몰의 옷은 원칙적으로 2차례 검수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구김이나 어떤 색 바램 이런 그런 하자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저희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심각하게 길게 난 흠집 이런 하자가 있을 수는 없고요. 그 하자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 환불이 안 되는데 원고가 워낙 집요하게 문자 보내고 통화해서 협박하고 온라인에 올리겠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런 취지로 전형적인 어떤 블랙 컨슈머의 태도를 보여서 어차피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뢰인은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환불 조치를 했고 환불에 대한 어떤 계산 내역도 당연히 원고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IP를 부당하게 차단했다, 환불도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에 상응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으로 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싸운 거는 옷이 입으려고 봤더니 이만큼 줄이 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남겨도 문자를 안 받고 그래서 인터넷에 적었더니 세상에 제 IP까지 차단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저는 얘기를 하려고 좋게 처음에 시도를 했지만 저 회사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안 왔다는 핑계로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진짜 블랙 컨슈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럼 어디서 이걸로 항의를 해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어디. 아니 저희는 보내드릴 때 분명히 포장할 때까지 다 확인했어요. 정말 새 거였고 진짜 저희가 그거 얼마나 이쁘게 포장을 다 해서 드립니까? 무슨 소리예요? 새 거니 2주 뒤에 와놓고 무슨 얼마나 예쁘게 그게 포장 택배사- 바쁘다면서요. 아니, 택배사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환불 조치 제대로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릴게요. 그걸 죄송합니다. 왜 이제 얘기하냐고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객님이 진상짓을 하시니까 아니 저희도 화가 나잖아요. 국내에서 물건을 보냈다라고 한 후에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워낙 바쁘기도 바빴는데 네. 저 봐요. 저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네. 전화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어요. 처음에 옷이 안 된다고 하고 그거를 교환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환불을 하겠다고 했더니 일주일 넘게인가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하면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옷으로 바꾼 것 뿐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오죽했으면 옷이 너무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섬유 탈취제까지 사가지고 그걸 뿌렸어요. 그리고 그 햇볕에 걸어놓고 이제 입기 전에 다리잖아요. 네. 아니, 웬 줄이 이만큼이 나 있는 거야. 아하.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등이 파인 옷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제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대강 보낸 거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고 측 주장이 지금 통화가 잘 안 됐다 그런 말을 바빴어요. 하는데 바빴고, 바쁘셨다고. 예, 그리고 예. 저희는 환불 조치를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IP까지 차단한 것도 물론 네. 저 소비자 입장으로서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 저런 손님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가 좀 저러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정말로. 회사를 왜 열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님이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해가지고 카드로 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환불 조치해드리고 다 취소해드리고. 그리고요, 더 말이 안 되는 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네. 고소를 하겠다고. 어허. 왜, 지금 안 보내주고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그제서야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55,500원을 보낸 거예요. 원래는 얼마를 보냈어야 하는 거죠? 대략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 9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옷을 안 가져왔지만 그 옷을 보시잖아요. 시장에서 사도 한 1, 2만 원이면 살 옷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8만 원 밑으로 봤었던 옷인데 네. 그거를 8만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IP 차단 그거를 차단해가지고 네. 다시 들어가서 봐도 뭐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그럼 바꿔봐도 지금 모르는 거죠. 말씀으로는 원고께서는 틀어진 옷이 왔다. 그리고 피고께서는 정상적인 물품을 보냈는데 저게 그렇죠. 틀어졌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오해가 깊으신 것 같은데 소비자 측에서는 쇼핑몰의 대응, 과잉 대응과 또 환불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하셨고요. 또 쇼핑몰 측에서는 이 소비자분이 악성 소비자라는 건데 이에 대한 차이가 그런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듯합니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쇼핑몰 측 변호사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원고는 총 그 3벌의 옷을 샀습니다. 2벌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하지 않고 만족하셨고 한 벌을 교환 신청하셔서 저희가 교환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는 옷이 입고될 때 그리고 출고될 때 2차례 검수 절차를 철저하게 거칩니다. 근데 교환한 옷에 대해서 저희 원고께서 심한 어떤 흠집이 있다. 솔직히 저희 쇼핑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자였기 때문에 일단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한 결과 그 하자는 뭐 단순한 색 바람이나 어떤 구겨짐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에 의해서 이렇게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흠집이 날 정도의 어떤 중대한 하자로 보였고 이건 저희 쇼핑몰의 어떤 과실이라기보다는 원고가 본인의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생긴 하자로 보여지는 게 강하게 추정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환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원고가 너무 강하게 네. 경찰에 고소 운운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런 운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환불 조치를 이행했고 환불에서 아까 금액이 조금 5만 5천 원밖에 안 줬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배송비 부분 감액됐고요. 그리고 이게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건데 그런 정상가와 고려해서 5만 5천 원이 환불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본인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보면은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 생각엔 저희 원고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경우에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 가액에서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을 사업주가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전혀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고가 강하게 우리 IP 차단하고 우리의 대응이 너무 부당하다고 계속 그렇게 허위의 어떤 사실을 계속하면은 저희는 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측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옷이 훼손된 부분에서 이제 원고 측의 과실이 추정된다 또는 원고가 이를 훼손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재화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재화가 훼손되었는데 물건이 훼손되었는데 이게 소비자 책임인지 여부에 대해서 통신 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책임이 추정된다? 이런 말은 우리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추정된다고 하시는 거는 통신 판매업자 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그쪽 책임이 추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 사건에서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교환해 줄 옷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일이 지나 환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옷으로 교환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이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는 없지만 표준약관이 이제 계약서를 대신하는데요. 표준약관 제14조를 보면은 쇼핑몰 쪽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이런 그런 물건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전에 돈을 받았으면은 3일 이내에 돈을 환불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께서는 그런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채무불이행 해당을 하고요. 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항의한 것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항의로 몰아가는 거는 이제 얼마나 쇼핑몰을 방만하게 경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 같고요. 또 IP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쇼핑몰은 쇼핑몰에 이제 회원을 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지 금액을 확인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히 이 경우에는 상품 불량 등을 이유로 이렇게 반품 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불량으로 인해서 반품을 하는 경우 왕복 택배비 같은 경우도 쇼핑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쇼핑몰 쪽에서 그 환불을 해주면서 택배비 같은 것도 다 차감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지급한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IP를 차단해서 쇼핑몰에 로그인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제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서 그 원고는 이로 인해서 자신이 구입하고 반품한 옷의 가격도 확인을 못하고 어떻게 그 금액을 환불을 했는지 그 정확한 과정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업무방해 등 고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고는 선량한 소비자 입장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 행사를 IP 차단 등으로 막고 오히려 원고를 악성 소비자,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게다가 지금 원고 쪽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고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가 반성 없이 계속 악성 소비자,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고 그 원고를 고소를 하신다면은 저희 쪽에서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욕 먹은 건요. 그쪽에서 전화로 짓을 안 했어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전화로 거예요? 상욕을 완전 녹음까지 다 해놨어 이 사람아.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억울한 변호사님. 게 제 옷이랑 이런 걸 사진 안 찍어놨어. 그거만 정말 억울할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쇼핑몰이 정말 괜찮은 쇼핑몰이라면 왜 제 IP 그 주소를 차단해요? 왜 그러냐고요? 욕을 하니까 욕을 왜 해 사람한테. 나도 그러면 성인인데 진짜 얘기를 해줬으면 그럴 일이 좋게 없을 얘기해야지. 거잖아요. 바빠가지고 전화 못 받은 거야. 받자마자 쌍욕을 하는데 기분 들으셨어요? 좋겠어요? 바쁘니까 이거 연락을 못 신고할 거야. 이거 받았다고? 인신공격해가지고 이거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욕을 하고 있어 저기요, 사람이. 어머, 녹음까지 되게 다 해놨어요 이상한데. 지금. 저도 그러면 안 했는지 아세요? 통화 그 목록 들어보면 알겠네. 그쪽이 저한테 얘기한 것도. 그러면은 왜 진작에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자기가 바빠서 그랬다면서요. 2주 동안 왜 안 화장실도 그랬어요? 갔었고. 화장실은 맨날 화장실에 사나 봐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 환불, 뭐 하실 환불 말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종 변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 측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상황과 같이 재화 등의 훼손에 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그 상품을 판매한 쇼핑몰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는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훼손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품을 거부하고 또 일방적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환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원고의 IP를 차단하고 그 원고를 블랙 컨슈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IP 차단 행위 등에 대해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악성 소비자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그 원고 측 대리인께서 지금 통신 판매업자인 우리 피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 원고한테 보내준 그 물건을 사진 찍은 그 증거 자료는 없고, 당연히 원고도 그 증거 자료가 사진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분쟁이 온 것 같은데요. 저희 그간의 거래 내역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옷에 길게 흠집이 나서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단 한 번도 10년 넘게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검수 절차도 우리가 입고할 때 출고할 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적 증거로서 우리한테 뭐 그 피고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로 입증이 된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환불 금액도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 아닌데 환불 금액에서 우리가 계산한 어떤 반품 비용이나 그리고 그 할인 가격 이런 걸 고려해서 55,000원을 환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P 차단한 것은 너무 이렇게 악성적으로 욕을 해대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대니까 이렇게 차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뢰인은 쇼핑몰을 10년 운영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원고의 그런 태도 때문에 신용에 상당한 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측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그리고 네. 뭐 어떤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변론까지 들었는데요. 참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자도 또 쇼핑몰 측도 각자 증명하는 게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각자 입장에서 연기를 해주신 미숙 씨, 기용 씨, 네, 이제는 싸우는 사이 아니시고요. 그럼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물건을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뭐 물건이 잘못 왔거나 안 왔거나 이래서 뭐 항의 전화하고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구입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예전에 이제 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력으로 내세웠던 장점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항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보고 그냥 이걸 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니 네. 그냥 안 입고 다시 안 이용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인터넷 쇼핑은 거의 안 하는 축에. 하 변호사님은 좀 하세요? 인터넷 쇼핑? 네, 저는 이렇게 반품 많이 해봤어요. 심장이 뛰지 않나요? 할 아니 때? 이게 아니요 그렇게 저는 뭐그 언성 높이고 하지 않아요. 네, 그 쇼핑몰에서 특히 이제 임신했을 때 임부복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주변에 매장이 많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사는데요. 네. 임부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예요. 이렇게 그렇겠죠. 편안해야 되고 쫙쫙 늘어나야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레깅스 길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바지랑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기된 사이즈를 보고 아 이게 몇 센치니까 이 바지를 사야겠다. 그리고 허리 둘레가 몇 센치니까 이걸 사야겠고 허벅지 둘레 이런 걸 해서 딱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왔는데 보면은 그거보다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표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cm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줄자를 재봐요. 그래서 5cm 정도의 오차면은 치밀하다. 이미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품을 하려면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5cm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딱 바닥에 놓고 줄자로 재고 그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올려서 아 이게 이 정도 사이즈라고 알고 주문했는데 실제로 온 거는 이 사이즈다. 그럼 반품을 해달라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뭐 반품 안 해준다 말할 때 제가 변호사거든요. 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딱 그 사진 찍어서 길이 재고 이거 여기서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바닥 본 거는 이 정도 센티미터니까 다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에 얽히신 건 아니시네요. 왜냐하면 설명을 했으면 거기서 맞는 더 큰 사이즈가 있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그냥 환불해주고 환불하고. 하는 네, 경우죠. 네. 정말로 이렇게 전화 주문하시는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쇼핑은 아, 즐겨서 그러세요? 해요. 하는데 왜냐하면 인터넷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또 쉽게 또 살 수 있으니까 또 쇼핑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아니, 근데 김주희 변호사님 보면 굉장히 있는 집 따님 같은 느낌을 전 늘 받아서. 저는 있는 집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을 즐기는데 네. 저는 가끔 이렇게 반품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좀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싼 건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찮아요. 귀찮아서 반품하기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맞아. 그래서 그런 그냥 경우. 웬만하면 반품 안 하는데 가끔 너무 짜증날 때는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그냥 제가 뭐 1, 2만 원 손해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까지 뭐 분쟁 제가 이 사안이었으면 아까 그 사안이었으면 3만 원 정도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 분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게요, 사람이 금액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네,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그 아까 전화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화가 났던 게요. 전화가 안 돼요. 뭐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이건 둘째고 통화가 돼야지 뭐 말을 하고 그쵸. 어떻게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정말 약이 오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구입 관련 전화할 때는 정말 통화가 잘 아, 되는데 왜 하냐고. 환불 교환 반품할 때는 네. 정말 연락이 잘 안 될 때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네.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 바빠서라고 아까 꽁투 중에는 설명을 했지만
본인은 잠깐 바쁘지만 이 소비자는 굉장히 약이 오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괜히 그 전화 안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요. 네. 그냥 내용 증명 바로 보내시는 거나 어이구, 그거 어떻게 아니면 하는 거죠? 이메일을 써서 그 고객센터 이메일이 있잖아요. 어디 고객센터? 그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샀으니까 네네. 쇼핑몰은 당연히 이메일이 연락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네. 거기 게시판이라든가 그게 올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항의했다는 며칠 내에 항의했다라는 거가 이제 보여지니까 참 쉽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도 뭐 전화 통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거 그렇게 잘하게 생겼나요 제가? 전화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나중에 네.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며칠 내에 항의 왜 안 하셨냐 이런 네. 식으로 말을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면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보내주신 분의 그 사연만을 가지고는 의뢰해주신 분께서 이 블랙 컨슈머에 해당하는지, 블랙 컨슈머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황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법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소비자는 악성 소비자라고 제시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딱 그 말씀하신 대로 악성 소비자는 이런 걸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규정은 이제 법에서 뭐 이렇게 형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처벌 조항에 해당하면은 이 사람이 악성 소비자다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악성 소비자의 유형별로 이제 해당 그 행위를 살펴보면요. 그 피해를 과장하는 형이 있어요. 피해를 그 고의로 이제 이물질을 넣거나 머리카락을 넣거나 아, 아니면은 네. 뭐 철수세미를 넣거나 제품을 파손한 다음에 이제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에 그 식빵에서 그 쥐가 나왔다고 그거를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제빵 그 업체에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1년 케이크 판매량의 30%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판매가 되는 대목인데 그 직전에 이제 생쥐가 나왔다. 죽은 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그 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가 안 돼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이렇게 블록놀이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출이 뚝 떨어졌던 해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식빵에 쥐를 넣은 게 그 업체에서 산 식빵에서 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작극을 하고서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거였어요. 네. 경쟁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맞아요. 이제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경우에는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허위 사실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네. 그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유죄로. 예, 이 경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업무 방해형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매장에 찾아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이건 업무방해죄로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네네.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그런 이제 항의를 한다고 전화를 300통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화 300통 한 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300통. 예. 그리고 폭력형, 그 담당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당연히 이거 폭행죄나 뭐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하고요. 네. 또 폭언형,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등의 이제 막 폭언을 하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파라치형, 잘못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협박죄나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악성 소비자가 진짜 판을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쇼핑몰에서 보면은 그 제품을 이제 그 포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발송되기까지 그 일련의 그 과정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배송할 때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상황, 우리 저희가 그 만나본 사연은 너무 폐쇄적이고 이 회사 측에도 되게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연 주신 분에게 법률 컨설팅 김지우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물론 저희 그 증거가 직접 배송 당일에 그 원고가 이렇게
구매자분이 사진을 딱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좀 입증 책임에서 조금 물론 네. 통신 판매업자가 입증을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그 입증 책임에서 조금 뭐 곤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환불받은 돈이 부족하다면 그 쇼핑몰에서 자발적으로 환불 조치를 더 추가적인 환불 조치가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소송으로밖에 하는 방법이 없는데요. 저희 그 관련 법에서는 소송 전에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서 소송으로까지 안 가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만약 소송을 진행하시고 싶다거나 또 쇼핑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좀 더 상세한 정황과 증빙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좀 더 아주 디테일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딱 보면은 저는 이제 물건을 잘 안 사지만 혹시나 이제 인터넷으로 사게 될 경우에는 그 상품평이나 이제 블로그를 아까도 막 얘기 많이 나왔을 때 그걸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돈을 주고 이게 좀 이렇게 써달라라는 알바 같은 개념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예, 우리 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그 제21조에서는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미숙 씨가 말한 그 행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업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그리고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그리고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시정 조치만으로도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그 영업의 정지가 소비자한테 어떤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또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소비자도 그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이런 악성 소비자 문제로부터 거꾸로 또 오해로 인한 갈등까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적어주세요.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또 명쾌하게 여러분을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젊고 매력적인 여직원이 있기로 유명한 한 레스토랑이 있었다. 그녀의 관심을 끌려는 남자들로 레스토랑은 연일 북새통을 이뤘지만 사실 그녀는 유부녀였다. 2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남자는 젊고 예쁜 아내가 혹시 바람이라도 날까 두려운 마음에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게 하는데, 그러나 얼마 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며칠째 연장 근무를 하던 남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남편이 남긴 순직 보상비가 유일한 위로가 됐던 여자. 그런데 회사 측이 남편의 순직 보상비를 20% 삭감하고 여자는 바로 그런 회사를 법원에 고소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법정은 그녀의 청혼을 기각한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법원이 여자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는 항상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네. 맞을 것 같지가 않아. 네, 근데요. 또 맞을 것 같지 않지만 제 추측을 감히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네. 여기서 남편이 앞부분에 당직을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네. 무리한 당직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 이유가
원인이 아내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3일 정도만 이제 야근 근무라든지 밤샘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니까 나 이것도 사야 돼. 그래 빨리 일해줘 해서 일주일에 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내에게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80%만 하고 20%는 너한테도 원인이 있으니 우리는 못 준다라고 했지 않았을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과로를 하게끔 유도한 영향이 있다. 네네. 그런 의미고요. 좋은 대답인데요. 기용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저히 이게 왜 깎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 나이가 많고 여자는 젊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그 위 사람이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네. 뭐 나머지 삭감한 금액으로 뭐 꼬셔 보려고. 그거를 여자를 뭔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려고 20%를. 뭔가 그렇게 이거 도대체 왜 깎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때는 예. 우리 황 변호사님을 쳐다보면 예. 됩니다. 예. 변호사님. 정답 알고 계시죠? 아, 네. 이 사건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자분께서 39세였는데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곧 재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이유로 그 20% 삭감된 60만 호주 달러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약 5억 146만 원 정도. 아유, 많이 받았긴 받았는데 아니 근데 여자가 젊고 재혼할 그 이제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했다면 늙고 못생기고 이러면은 뭐 다 주고 걔 되게 받아도 기분 나쁘고 안 받아도 기분 나쁜 이게 무슨 그거죠? 네, 그렇게 되네요, 논리가. 그러니까 네. 되게 이상하네. 근데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은 받는 사람 사정 따라서 좀 조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법은 평등해야지. 뭐 사람 외모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평등해야 되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법. 그럼 좋죠. 예. 만약 한국이었다면 우리나라도 이 순직 보상비 책정할 때 재혼 가능성까지 고려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젊고 매력적이어서 재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근로자가 사망 당시에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네. 그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법은 어떤 재혼 가능성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근거가 아니라 뭐 이혼이나 재혼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으면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혼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 일률적으로 유족에게 공무원이 지급받을 금액의 60%만 그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숙 씨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42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한 중소기업 영업소장으로 지난 6년간 정말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업무상 출장도 잦고 술 접대도 많으며 업무도 무척 많아 매일같이 힘들어했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 제대로 휴가 한 번 못 내보고 언제나 과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업무의 특성상 폭탄주 등의 폭음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척 심했었는데요. 얼마 전 신장 및 비장 제거 수술을 하고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다 일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속상해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 신청을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할지 가능은 할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그 산재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 업무상 스트레스와 신장 악화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 가능하고 그리고 그 산재 요양 신청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2012년에 우리 행정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 영업사원이 거래처 직원과 통화하다가 혈압이 올라서 병원 신세를 진 경우 그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신청을 했는데 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그 고혈압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업무상 산재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그 직원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그 법원은 그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달리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 사건 당일에 그 외부 거래처와 통화하면서 그
너무 심각한 고통을 갖고 병원에 가서 기존에 있던 고혈압이 더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와 고혈압 간의 그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에 준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판시를 해서 인과관계를 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요. 그 영어 압박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대기업 부장은 그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휴일에 회사에서 이렇게 숙소에서 자다가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사망한 그 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이거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상 재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부터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요, 그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휴일 숙소 사망 사례의 경우에는 그 업체, 인천 한 업체 숙소 그러니까 기숙사였는데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사망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기숙사에서 평소 생활하긴 했지만 숨진 시간이 일요일 새벽이었고 당직 근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그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 업무 종료 이후에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사적으로 술 마신 후에 그 자유롭게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을 한 것이었고 또 이게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나서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제 그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유형을 보면은 이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 유형은 그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휴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 이게 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휴일 숙소 사망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업무 관계가 아니었고요. 그 시설물 결함이나 사업주 지배 관리가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일하는 중이 아니라 그 회사 야외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면 이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요.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라목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행사 중이 아니라 행사에 가다가 사망한 경우에도요. 그 같은 법 37조 제1항 1호 다목에 준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동 중이었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심장마비가 그냥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뭐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심도 있게 상담 통해 절차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희 그 기막힌 가정법원의 마지막 방송 날입니다.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아주 뜨거웠던 여름을 함께 보낸 그런 사이가 됐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변호사님들부터 함께했던 소감 좀 여쭤보고 싶고 진짜 시청자분들에게 갑자기 울컥이 올라오네. 인사 말씀 한 분 한 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김재 변호사님 예, 저는 어떠셨어요? 이제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좀 카메라에 적응이 돼서 네. 편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작별이라고 하니까 눈물이 쏙 아쉽고 들어가네. 저는 솔직히 이제 시즌 1이 끝났을 뿐이지 네. 이제 시즌 2가 이제 곧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사석에서 또 따로 연락하면서 지내면 되니까 좋은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는 거고 네. 다시 또 만나면 되니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황다현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이게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뭔가 그 졸업식 분위기. 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지만 다시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이제 많이 만났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했던 내용보다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잘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울지 마세요. 궁금하네요. 제가 자꾸 이게 눈물이 나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의뢰인들께 이제 조금 그 사연 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렸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람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숙 씨, 눈물을 어머, 걸쳐요. 제가 원래 감수성이 조금 풍부해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진짜 눈물이 나요. 아까 전에 정말 장난으로 마지막이니까 난 지금 울어도 되죠 이랬는데 기웅 씨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 눈물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기웅 씨가 하세요. 네, 먼저 소감이 어떠셨어요, 김 씨? 저는 이렇게 20주를 이렇게 20회? 20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정도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훅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쉽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평생에 기억에 남을 이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었고 제가 개인기 쇼도 좀 했었는데 많이 못해서 아쉽기도 했었고 시즌 2. 근데 저희 시즌 2가 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라고 네, 미숙 씨에게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좀 진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되고 1년 근데 처음 맡은 프로그램 패널이고 좋은 제작진들과 이제 좋은 팀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너무 선배님 왜 우세요? 다 울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정말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고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이제 윤미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미숙 씨의 너무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은 게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날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게 좋은 기분,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그런 느낌을 서로 느끼는 것 같아서 미숙 씨의 저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방송 하겠다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두 변호사님들 너무 어려워 보이고 깐깐하고 엄청 똑똑하겠지라는 생각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회를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들이 없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미숙 씨와 또 기웅 씨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기자, 개그맨 후배가 있다는 것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어서 의미 있지 않았나 했는데 정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시즌2에서도 요 멤버 요대로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동안, 5개월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애청해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배꼽 인사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려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게 마지막 인사가 아니길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마지막 인사 나눠볼게요. 예.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